정치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로써 19대 국회가 끝이 나고 내일부터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요.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다짐을 했지만은 폐기되는 법안이 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기존 과거의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도 동반돼서 이제 그 관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18대는 해모와 전기투비 난무하더니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19대 국회를 운영해 보니까 이건 또 식물 국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 처리가 안 된 게 만여 건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게 아주 마비된 그런 국회가 됐어요. 특히나 이제 2014년도 세월호법 그당 세월호 사건 당시는 세월호법 문제를 놓고 151일간 아무런 활동도 없이 그냥 국회가 그야말로 식물 상태로 있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2016년도죠. 그 테러 방지법 문제 때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하는 이런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협치와 정당 정치의 그 정상적인 작동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결국은 국정의 발목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20대 국회에서 그것이 고쳐지고 잘 되느냐. 더군다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을 보면 여소야대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 못 시키고 협치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뭐 부시 대통령, 오바마, 클린턴, 레이건 대통령까지 야대의 그런 국회를 상대로 협치를 잘 해가지고 법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치인데 노력을 하고 20대 국회는 국민들을 걱정 안 시키는 이런 협치장이 되도록 다 같이 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일단 뭐 국회 19대 국회를 뭐 식물국회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19대 국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2012년도에 이제 19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또 그 해에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4년을 같이 한 19대 국회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였던 대국회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좀 그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존중해 준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떤 쟁점 법안, 뭐 관심 법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종의 통보부로 인식한 측면들이 크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자율적인 여야 간의 타협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법도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비토를 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국회가 사실 절름발이 국회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새롭게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현 정부라든가 여당도 같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여소야대가 어찌됐건 협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에서는 그 청와대나 대통령, 이 정부에서도 국회에 대해서 좀 존중해주고 국회에서 충분하게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기반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이런 인식의 변환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대 야소에서 여소야대로 이제 무게추가 바뀌는 20대 국회가 문을 열게 되는데 국회 이제 문을 열면은 새롭게 문을 열면은 한 목소리로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잘 가다가 결국에는 조금 좀 다른 길로 나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 이번에는 또 협치라는 그런 게 화두가 대두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시청문회법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권에서는 상당히 좀 그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협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협치가 아니라 대치 정국을 지금 20대 국회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시청문회법 아무튼 여야의 주장이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국정의 틀을 우리가 헌법이라는 큰 틀에서 보다 보면 물론 헌법과 국회법을 같이 우리가 논하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정쟁의 대상으로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이라는 헌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하자는 없어요 일단. 예. 그러나 이제 운영의 묘에서 여야가 좀 서로 긁어줄 부분을 못 긁어주고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어차피 지금 그 대통령도 이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단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야권도 그 또 합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20대 국회에 들어가지고 다시 재의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좀 예를 국정조사란 국정감사가 중복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정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이 법안을 발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20대 국회에서 하면은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마치 여야가 갈려있듯이 의견이 많이 갈려져 있더라고요. 이 문제 가지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 물론 뭐 막바지 해외 순봉하면서 전자결제를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만은 또 행정부 수장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시켜놓고 19대 국회에서 보여준 이러한 어떤 그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국회의 그 법안 통과 기능이 마비 이런 건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임기 20개월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공교롭게도 이제 거부권 행사한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그 여야 간에 이제 합의를 이뤄서 갖고 온 법을 다 거부를 했단 말이 예. 거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특히 상시청문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국회가 일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다 상설적인 어떤 그 청문회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뭐 정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책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그 취지를 네.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이제 거부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은 이제 대통령의 당연한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해야 된다. 그러나 이 제2요구권을 보내왔는데 19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사실상 임시에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아놓고 이제 제2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 거부권을 이용해서 법안을 폐기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폐기권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사실 그 고유 권한은 정당하게 좀 행사돼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결하지 않는 의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마당에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내준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좀 40여일간 계속 그 지도부 공백 상태를 보였던 총선 참패 이후에 내용을 겪었던 새누리당의 어떤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예. 그래서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주도하겠다라는 그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셔서 우리 예. 강 교수님께서 근데 헌법학자들 의견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19대 국회 구성원들하고 20대 국회 구성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회기 불연수구의 원칙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의견이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약간의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제처에서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리를 개발했는데 예.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20대 국회에서 이거를 다시 발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야권은 조금 아무래도 이제 20대 국회 개헌하면은 민생에 방점을 찍고 해야 될 텐데 이 국회법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마냥 이 강공 모드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민생하고는 분리해서 가겠다라는 어떤 분리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이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 뭐 이틀 동안 이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네. 또 발언을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를 표하면서도 예. 이 과정이 그러니까 자칫 정쟁으로 흘러갈 우려 예. 혹은 저쪽에 일종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이제 간파를 하면서 사실 예. 그 민생 문제,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제1당으로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투트랙으로 가되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겠다. 즉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으면서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6월 7일인가요? 그 20대 국회 본회의 6월 7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의장단 일단 마무리하고 9일 날에는 또 상임위원장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28년인가요? 28년 동안 이제 지각 개원을 했는데 이번에 좀 원구성 협상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네. 이번에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원구성 협상만큼은 네. 20대 국회 빨리 해야죠. 예. 지금 지난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민생 경제 문제를 빨리 원구성 협상도 안 하면 이거는 국회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또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국민들이 또 화날 거예요.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만큼은 빨리 법정 시한 내로 끝나라. 물론 이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 등등 이제 상임위원장 뭐 여러 가지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경제를 우선시했잖아요. 예. 일자리 문제. 그러면 일단 그렇게 좀 가길 원하는 거예요. 정쟁보다는 경제 우선으로 일단 일자리 만드는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다뤄달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을 끝내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늦춰지면 이번에 상당한 국민적인 지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통 모든 언론들이 상당히 주목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산 거쳐서 안동 하회마을 갔다가 또 경주로 이어지는 이런 이틀 동안의 일정을 다시 소화하게 되는데 이 행보의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좀. 뭐 저는 이렇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임기 7개월 남겨놓고 지금쯤 와가지고 하는 행보를 보면은 일정 부분 좀 기획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주목을 심는 거 이런 것도 네. 사실은 그게 큰 배려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떠오르는 충청 대망론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엮여가지고 예.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워딩 중에서 몇 가지를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도 차별화되는 이런 이야기도 벌써 하고 있어요. 대북 예, 정책에서. 대화는 하면서 인도적인 부분은 물꼬를 터주면서 북한을 압박할 건 압박해야 된다. 이런 좀 박근혜 정부와 기조하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예. 지금 나름대로 7개월을 포석하면서 가고 있다. 특히나 그 안동에 가가지고 서해 유성룡 선생의 그 충효당이라는 의미 있는 그런 장소에서 여러 가지 국가를 걱정하고 충과 효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국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상수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반기문 총장을 두고 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정치 행보를 하는 게 합당하냐 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여전히 현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보들이 외신을 타고 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국가적 이익과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뭐 충청 TK 연대론 뭐 이렇게 해서 대망론을 계속 부풀려 왔었었는데 예. 이런 것을 마치 인증하듯이 딱 충청과 TK 행보만 딱 하고 가신단 말이죠. 예.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명백하게 좀 기획된 행보가 예,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나는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그랬을 때 이미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내년 대선의 어떤 상수로 받아들일 측면이 있다. 그랬을 때 향후에 이 부분이 우리 대선 경쟁 구도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예. 좀 보폭이 빨라지고 있는 이제 야권 주자들의 흐름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권의 어떤 내분 과정에서 있어서도 네. 친박과 비박이 어떤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큰 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구 어떤 한쪽 계파의 어떤 힘으로써 어떤 지지대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 반기문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계시지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향후의 정계 개편이나 이런 흐름들 속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밌는 거는 네. 사실 좀 한참 전에는 그 야권도 반기문 총장을 비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여권 특히 친박하고 대권 플랜을 가는 게 아니야. 이것이 조금 가시화되니까 이제 일제히 야권은 지금 반기문 총장의 부정적인 면에 지금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대요. 저는 그거보다는 네. 반기문 총장이 갖고 있는 그 큰 자산이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교안보 문제를 다뤄왔고 또 한반도 문제에서 앞으로 반기문 총장의 역할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키워주고 좀 네. 비판을 하되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러 가지 국내 행보를 보면은 물론 그 언젠가요?
그 김종필 총리 예방했을 때 또 방한 첫날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했다가 좀 너무 확대 해석됐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까 그 오늘 식수한 거 말씀하셨는데 이 주목이 그 나무의 제왕이다 이런 그 해석을 이제 그쪽 관계자가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뭐 대선 출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수라고 보고 이 향후에 TK와 충청의 어떤 연대론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완전히 출사표를 띄었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뭐 오늘도 아까 마지막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느 분이 물으니까 뭐 허허했다고 그래요. 정말 출마 안 하십니까? 허허라는 이야기는 긍정의 뜻이 아니겠어요, 정치권에서. 네. 만약에 아니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출마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TK 대 충청 연합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이제 산술적으로 표 계산을 하면은 강원도까지 포함되겠죠. 집권 여당이 항상 강원도 쪽으로 또 같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상수화돼 가지고 정말로 그 올해 이제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당권을 잡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친박 우리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옹립을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서 옹립이 된다면은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그게 나옵니다. 충분히 표가 나오고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서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이번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뭐 누구 편이냐 이걸 떠나갖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한국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여전히 좀 낡은 형태죠. 그러니까 지역에 근거한 어떤 정치에 기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할 것이냐.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와 부합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여전히 뭐 기존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보수 진보의 어떤 그 형태 내지는 그 안에서 형성되었던 지역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뭔가 대권을 꿈꾼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비전, 그러니까 10년 동안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가적인 아젠다라든가 여러 나라의 어떤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아 오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그런 비전들을 하나의 어떤 담론으로서 어떤 대선 후보로서 불러들이는 요소가 돼야지 이거는 그냥 지금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TK 친박에 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그건 비극입니다. 한국 정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미 유엔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례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하는 것, 특정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의 나라의 어떤 국가 비밀이라든가 보안적인 요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정 국가를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46년도에 유엔에서는 결의안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특정 국가의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안 하는 것으로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지 과거 뭐 이제 46년에 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장애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제사회가 보는 또 시선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안 쓸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의 권고 사안이지 의무조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 유엔 사무총장 중에서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각국의 정무직을 맡은 사례도 있고 대통령도 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올해 연말에 그만두면은 내년 대통령 1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또 차이가 있고 해서 그거는 제가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 유엔 사무총장 국내 인사도 아니고 유엔에 나가 있는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계속 1등을 달리느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왜 그한테 지지율을 주고 있느냐. 우리 정치인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왜 반기문이 계속 대통령 후보 지지주에서 1등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국내 정치가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국내에 대통령을 맡길 만한 인물들이 없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국민들이 국내 정치에 대한 그런 실망감, 국내 정치에 대한 신뢰성 부족 이런 걸 얘기한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할 때 뭐예요? 그거를 비판하기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이 뭐 거품이든 실체든 간에 일단은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불행인 겁니다. 좋은 점을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거를 계기로 왜 국민들이 믿는 대통령 후보가 없고 왜 뭐에 신뢰감을 못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거꾸로 그런 점에서라면 과거에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 오기 전에 막 1등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여전히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그 총장이 뭐 여론조사에서 수위로 달릴 수밖에 없겠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넣고 한다니까. 네. 근데 거꾸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들은 많이 있는데 왜 여권의 후보는 한 명도 없는지 지금 이 수위를 달린 오히려 여권 후보의 공백을 외부에서 데리고 모시고 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지지율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여건이 그동안의 어떤 그 정당한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실종됨으로써 어떤 그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거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야권 대권자들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산행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복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식화한 것 같아요. 8월 말에 전당대회 이후에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이후에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 반 총장이 오기 전에 안동에 말이죠. 이틀 앞서서 또 가기도 하고 안철수 대표는 좀 그에 비하면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이 반 총장의 어떤 그 대권 시사 발언과 맞물려서 이 두 분의 어떤 그 유불리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행보하고도 조금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내년에 대선 후보로 경선에서 확정이 된다면 네. 강력한 경쟁 상대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지금 야권의 잠재 후보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3자 구도로 치러지면 말이죠. 절대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 유리하죠. 그러나 이제 야권 단일화가 돼가지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약한 역학구도가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 역시 보수 대 진보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면서 호남까지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될 거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중도적인 수도권의 중도 성향의 표들이 좀 겹치면서 조금 반 총장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은 상당히 복잡한 게임이에요. 지금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손학규 전 대표 등 유승 전 의원 등등이 만약에 제4지대까지 한다면 잘못하면 사자 구도로 대선이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섣불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반기문 총장이 여기에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 변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짜여집니다. 교수님 짧게 예, 말씀. 네, 지금 어찌됐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야권 우위의 대선 구도가 일단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권의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가시적으로 일단 그 행보를 그렇게 대선 행보로 감으로 해서 예. 기존의 구도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 왜 문재인 대표의 행보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반기문 총장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